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비스 한림부파관에서 우리 7급 경작 그 2차 과목 7급 경작 강의하고 있는 박태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올해 치러진 2023년도 치러진 그 8급 국회 사무처 8급 경제학 시험을 풀이를 해봄으로써 우리 7급의 출제 경향이나 또 출제 경향이나 그다음 자기 실력 점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 총평은 요번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객관식 경제학 시험으로서는 우리 8급 국회 사무처가 우리 7급 공무원 경제학 시험보다 평균 난이도로 봤을 때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아시죠? 실제 그려왔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합니다. 자, 올해는 우리 8급 이 국회 사무처 8급 경제학 시험이 평균 수준이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7급 경제학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 수준이다. 우리 요 지금 8급 국회 사무처 올해 시험 친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7급 공무원 시험의 수준에 맞도록 출제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년에 비하면 8급 국회 사무처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평균, 그나마 여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예년의 국회 사무처 8급 수준의 그 경제학 수준보다 약간 하락해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시경제학이 역시 12문제, 거시국제가 13문제 이렇게 딱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미시 12문제, 거시 10문제, 국제경제학 3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딱 반반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11문제, 계산 문제 11문제. 역시 우리 7급도 계산 문제는 10개에서 15개 사이로 출제가 되죠. 좀 많이 나오면 15개, 적게 나오면 한 10개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이 계산 문제 정복이 경제학은 고득점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내용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100% 출제되는 내용들이죠. 탄력성,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비교, 환율, 이런 100% 출제된다는 거 반드시 또 출제가 되어 있고요. 기타 출제 가능성 높다고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 다수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객관식 경제학 시험은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범위는 똑같고요. 이제 평균 수준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범위는 다 똑같고 또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도 다 동일합니다. 어느 시험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7급 경제학 시험이죠. 우리 7급 경제학은 또 우리 하반기에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한번 그 핵심 짚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바로 이제 국제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1번에 국제경제학의 비교우위론, 절대우위, 비교우위 그거죠. 1번 A와 B 두 사람은 고기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두 지하의 생산량은 모두 시간에 비례한다. 두 사람의 시간당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우리 리카르도 비교이론에서 이제 비교의 파악이나 등등은 공식이 있죠. 두 지하의 상대 가격비를 구성해서 모든 것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국제경제학의 비교의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출제 가능성 50%에 육박하는 그런 거죠. 어김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파악할 때 이제 공식을 가지고 한죠. 두 제의 가격비입니다. 여기서 고기 가격, 과일 가격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세워서 모든 것이 파악되죠. 여기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 상대 가격비를 구성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생산비 데이터면 바로 대입, 공식에 바로 대입. 생산량 데이터면 생산량 데이터로 나왔죠. 생산량 데이터면 서로 역으로 대입하라. 이게 이제 우리 공식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고기 가격을 2가 아니라 그 과일에 있는 숫자 4 있죠. 역으로 대입하라니까. 생산량 데이터는 공식에 역으로 대입하라. 그래서 과일에 있는 그 4가 A의 고기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기가 2kg죠. 그걸 이제 과일의 가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B는 고기의 가격이 3. 역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과일의 가격이 1.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공식만 씌우면 이제 모든 것이 파악됩니다. 이렇게 부등호 파괴이고 2 곱하기 3이니까 부등호 1이 되죠. 1이 되고, 자, 큰 사람은 분모제야. 즉, 과일의 비교의. 작은 쪽은 분자제. 즉, A는 고기의 비교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2번은 이제 절대우위는, 여기 절대우위는 이제 우리 생산량은, 절대적으로는 많이 만드는 A가, 고기도 A가 절대우위, 과일도 절대적으로 많이 만드는 A가 절대우위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다 틀리고요. A가 과일과 고기 모두 절대우위가 있습니다. 3번이 답이죠. B는 과일의 비교위. B는 과일의 비교위. 과일이잖아. 분모가. 그래서 A는 고기의 비교위. 이렇게 돼요. 답은 3번이고, 4번에 A는 고기와 과일 생산에 모두 비교위. 두 제 모두의 비교에 있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은 또 이 공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위가 해서 서로 무역한다면, 서로 이익대가 무역이 이루어질 고기와 과일의 교환 조건. 그것도 이 공식이 그대로 나오죠. 서로 이익대가 무역이 이루어질 고기와 과일의 교환 조건의 범위는 요 사이죠,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역시 고기가 기준이니까 고기 1kg인데 과일 2에서 3, 2kg에서 3kg 사이에서 고기 이제 기본에다가 과일 2kg에서 3kg 사이에서 교환되면은 서로 이익이 돼서 무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5번도 틀리잖아. 고기 1kg을 과일 1kg 교환하는 조건이면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발생한다. 1대1이면 이 사이가 아니죠. 1대 2에서 3 사이입니다. 2에서 3 사이에서 교환돼야 서로 이득이 나죠. 자, 뭐 그런 리카도 비교이론 첫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탄력성 문제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보기에서 골라라 했습니다. 기업, 기울기가 음인 선형, 직선이죠. 선형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측정 위치에 따라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는다. 맞죠? 그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 여기 중점이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 3, 4, 5, 6, 7, 8, 땡땡땡, 무한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0.9, 0.8, 0.7, 0.6, 0.5, 땡땡땡땡땡, 제로죠. 요거 이제 잘 알고 있죠. 직선일 때, 점 탄력도.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직각삼곡선 수요는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로 동일합니다. 모든 점의 탄력성은 1로서 동일하죠. 그러면 니은 맞네. 그죠? 디귿이 맞는가? 디귿은 수요의 탄력성은 수량 변화가 원인 아니죠.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원인이고요. 가격 변화가 원인에 대해서 수요량이 결과적으로 얼마 변하는가를 따지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니은. 이건 탄핵성인데 간단하게 물어봤죠. 자, 그럼 3번에 또 국제경제학 문제인데요. 요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제 충격이 들어온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때 우리 한국 경제의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단서를 보니까 아마 한국은 자유변동 환율을 채택하고 있고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운 소국가다. 이렇게. 요런 거는 이제 그 ISLN BP 모델 있죠. 먼델 플레밍 모델. 그것으로 분석하면 쉽게 됩니다, 여러분. ISLN BP 모델. 요런 유형의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충격은 이제 보통 우리 ISLN BP 모델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충격을 주고 이렇게 분석하죠. 근데 요거는 충격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처음에 BP, ISLN, 그래서 처음 균형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국민소득 여기고, 여기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과 국제 이자율과 같은 수준의 수평이 되죠.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재정이나 금융 충격은 여기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제 충격이 미국이 금리를 올렸죠. 그러면 국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BP선이 위로 올라가는 충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는, 미국 금리가 올라갔다. 자, 우리나라 금리는 요 그대로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이거 올라가 버린 거죠.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BP선 자체가 위로 올라, 이게 이제 외부 충격입니다. 외부 충격.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경제는 요 BP선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 이자보다 낮잖아,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 균형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자가 미국 이자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납니다. 외화 유출 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외화 유출이 되면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되죠. 그래서 아이스 곡선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갑니다. 아이스가 우측으로 쫙 이동하면서 최종적인 균형은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돼가지고 아이스가 우측으로 가면서 최종 균형은 여기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자도 국제 이자로 따라가죠. 자본이동이 자유가 됐기 때문에 최종 균형이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소득이 늘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자율도 이제 미국 이자로 따라가고요. 국민 소득도 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자본 유출 발생. 그리고 환율 상승이니까 2번 원화 가치 절하 맞죠? 그 다음 국내 금리 결국 상승, 미국 금리까지 상승. 그 다음 4번에 국내 생산 증가, 국민 소득 증가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 생산 증가, 국민 소득 증가 맞죠? 답은 5번입니다. 무역 수지가 어떻게 악화됩니까? 이때 무역 수지는 경상 수지인데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감소되고. 그래서 경상 수지가 개선되죠. 그래서 아이스가 우측으로 가서 소득 늘고 합니다. 이자를 오르고요. 자, 뭐 그런 ISLN BP 모델을 분석하면 최고 빠르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게임이론, 여금없이 우리 게임이론도 뭐 출제 확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게임이론이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4번에. 자, 우리 게임이론이 출제가 되면은 또 푸는 매뉴얼이 있다 그랬죠? 매뉴얼이. 첫째, 우월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라 하잖아요. 그죠? 딱 게임이라고 판단되잖아요. 딱 이 게임 테이블 나오고.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그 무릎만 보면 돼. 그냥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내죠.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습니다. 게임 상황을 보시면 자, 경기자 X의 전략이 소문자 A 전략, 소문자 B 전략이 있고요. 경기자 Y의 전략은 CD가 있습니다. 이 두 전략, 자, 일단 뭐 옳은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보기 읽어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경기자 Y는 유일한 우월 전략을 가진다. 자, 지금 우월 전략이 있는가 보자. 경기자 Y가 이 두 전략 중에 우월 전략이 있나요? 한번 봅시다. 전략 C 하면 7I면 4. 그죠? 보수값이 뒤에 게 Y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 D로 가면 3 아니면 6. 3 아니면 6이죠. 그리고 보면 이거 두 비교하면 여기는 3보다 7이 좋죠. C 전략이 좋죠. 그럼 여기는 4보다 6이 좋잖아. D 전략. 이런 게 우월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자 Y는 우월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틀렸죠. 아마 이 경기자 X는 우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경기자 X가 A 전략 취하면 6 아니면 2, 6 아니면 2 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 B로 가면 12 아니면 4, 12 아니면 4. 여기 보세요. 6보다 12가 크죠. 2보다 4가 크죠. A 전략보다 B 전략이 다 크죠. 이런 게 이제 강우월 전략입니다. 강우월, 우월 전략. 그게 경기자 X는 우월 전략이 B가 있습니다. 우월 전략.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균형은요. 균형은 경기자 X는 우월 전략이 그것도 강우월 전략이니까요. 무조건 B를 하게 돼 있어요. B를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기자 Y는 이제 우월 전략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상대방을 예측해 볼 것이고, 딱 보니까 상대방 요 X가 B를 할 거거든요. B를 할 거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B 한 상태에서 자기가 C 하면 4고요. D 하면 6이니까 종속적으로 D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죠? 4보다 6이 좋잖아요. 그래서 D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게임의 균형은 요 놈입니다. 이제 한 사람만 우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월 전략이 있어도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시 균형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2번 이 게임의 내시 균형은 한 개이면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파레토 효율이다. 그게 틀리네요. 이 내시 균형은 4,6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6,7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둘한테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4보다 6 좋고, 6보다 7 좋고. 이 게임의 균형에서, 이 게임에서는 요 놈이 둘한테 다 좋은 파레토 체적입니다, 이게. 파레토 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익 행동은 이 체적이 안 되고, 둘한테 다 좋은 이게 안 되고, 서로에게 다 안 좋은 요것이 균형이 되게 됩니다. 요것이. 요게 내시 균형이고요. 요 게임의 파레토 체적은 요 놈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이 게임은 재수의 딜레마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게임이다. 재수의 딜레마 모형은 물론 서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파리 최적이 안 되고 서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맞는데요. 우리 재수의 딜레마 모형이 나오려면 둘 다 완벽한 우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완벽한 우월 전략을 취했을 때 결과가 서로한테 안 좋은 팔의 채직이 아닌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재수의 딜레마 모형이라죠. 그 결과는 이제 서로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모형은 재수의 딜레마 모형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한 사람만 우월 전략이 있고 한 사람만 우월 전략이 없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틀리고 4번의 내시 균형에서 경기자 Y는 전략 C를 선택한다. 전략 D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요. 5번. 다 틀리십니까? 5번에 경기자 Y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는 순차 게임의 결과와 이 내시 균형의 결과는 동일하다. 한번 볼까요? 자, 내시 균형은 요거입니다. 요 빨간 거요. 순차 게임을 갑니다. 그 경기자 Y가 먼저 취하고 이 두 개 중에 먼저 취해놓고 그것을 보고 경기자 X가 나중에 취하는 그런 건데, 자, 그 먼저 하는 경기자 Y가 고민합니다. 네? 고민합니다. 내가 무조건 이제 X는 아직 선택 안 했어요. 내가 무조건 이 두 개 해놓으면 두 개 중에 하나면 이제 나중에 X가 그걸 보고 A, B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경기자 Y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C를 해놓으면 저 사람이 X가 보고 B를 할 거다. 그죠? 당연히 내가 C를 해놓으면 이 X는 A보다 B가 낫잖아요. 그 B를 할 거다. 그럼 Y가 생각하기로 나는 4의 이윤밖에 못 낸다는 거죠. 4. 근데 내가 D를 해놓으면요. D를 해놓으면
먼저 D를 선택해 놓으면 X도 당연히 B를 하겠죠. A 하면 2고 B 하면 4니까 X는 결국 B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6이 되거든요. 그러면 Y가 그걸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Y, 경기자 Y가. 내가 먼저를 하고 X가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C 해놓는 것보다는 D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D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X는 B를 함으로써 역시 요 균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에 이제 PCC 형태, 또 이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PCC 형태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5번에 가격 소비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냈습니다. 기억은 PCC 정의죠.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 소비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죠. 우리 이제 공부할 때 PCC 형태에 따른 그 X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 파악되죠. 우리가 PCC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죠?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처음에 요 균형에서 이제 X제 가격이 하락해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때 새로운 균형이 가는데 그 점들을 연결한 궤적이 PCC죠. PCC는 일단 기준이 수평선으로 가는 게 이제 기준이죠. 그 균형이 여기로 간다는 기준 해가지고 수평선 기준에서 PCC가 수평선이면 X제의 수요의 가격 탈도가 1이죠. 직각상우선. 그러니까 PCC가 우상향으로 가면요, X제 가격 탈도는 1보다 적죠. PCC가 수직이면 이제 수요량이 전혀 안 변하니까 X제 수요 탄력도는 제로가 되죠. 그리고 PC가 우하향으로 가면 X제 수요 탈도는 1보다 큰 수요 곡선이 되죠. 이렇게. 물론 이제 기편제는 탈도 정의는 할 필요 없죠. 기편제는 PCC가 좌상향으로 가버리죠. 기편제 수요법칙 예외인 기편제 PCC는 가격 하락 기준에 좌상향으로 가버리죠. PCC.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억은 PCC 정의고 맞고요. 니은, 자, 수평축에 표시한 X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PCC는 수평성이 너무 쉽죠. PCC가 수평성이 탈도 1일 때 1인 경우에 수평성입니다. 니은 맞고요. D것은 맞나? 수평축에 표시한 X제의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면 PCC는 1보다 크지, PCC는 우하향한다라고 해요. 우하향. 1보다 적으면 우상향, 이렇게. 탈도 0이면 수직선, 이렇게. 아주 이것도 쉽습니다. 예?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만 되겠죠. 그 기억과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럼 한 5문제 풀어본데요. 전부 다 이제 중급 이하죠. 중급 난도 이하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 이제 거시경장 나오는데요. 총수요 총공급 모델에 또 단기 총공급 곡선하고 장기 총공급 곡선, 이렇게 이제 총수요 곡선의 충격에 의한 균형 이동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기 총공급을 희한하게 우상향이 아니고 수평선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장기 총공급은 수직선,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 이제, 단기 총공급은 수평선으로 줬어요. 단기 총공급. 그리고 장기 총공급은 뭐 이제, 완전 고용 잠재 GDP에서 수직선이죠. 그거는. 장기 총공급은 이렇게 수직선이죠. 롱런에서는 이렇게 수직선을 줬고요. 단기 총공급은 보통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원래는 수평으로 줬네요. 이렇게. 여기 이제 총수요 곡선이 이제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최초 균형은 여기입니다. 여기 완전고용 잠재 GDP고요. 여기 이제 물가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자, 이때 총수요 확대 정책의 결과, 총수요 확대하면 AD가 우측 나가죠. 요거. 이렇게. 이래서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 그래서 최저로 가면은, 이제 단기 균형은 여기로 가게 되죠. 여기로 가서 실제 GDP는 이렇게 잠재 GDP를 초과하게 되죠. 자, 호황이 되는 겁니다.
단 물가는 이제 요 그대로 있는 거죠. 수평이니까. 자, 이때 이제 현재 실제 산출량이, 여기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 이게 완전고용 잠재 GDP 요보다 초과되는 상태가 있다. 초과됐죠 지금. 그죠? 이게 경기 과열 상태인데, 그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이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확대전지를 썼을 때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은 장기에는 바람대로 갑니다.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로 가다 가만히 놔두면 아무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일로 가서 이제 최종적인 균형이 일로 갑니다. 이때 이제 그 단기 총 공급이 상방으로 뛰는 거죠. 이렇게. 단기 총 공급이 이렇게 상방으로 뛰어가지고요. 결국 이제 최종적인 장기 균형은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왜냐면은, 여기 이제 장기에는 이게 실제 GDP가 잠재 GDP 초과하니까 장기에서는 초과 수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과 수요가. 장기 총 공급은 여기잖아. 그 단기 이제 총 수요는 여기니까 초과 수요가 되면서 물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되고요. 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은 이 단기 총 공급이 상방 이동하게 되죠. 물가를 다 기대하면 우리 단기 총 공급이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뛰면서 최종적인 이제 종국적인 장기 균형점은 여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 것은 2번만 옳습니다. 다른 건 다 틀리고 2번에 보면은 SAS 곡선은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과 같아질 겁니다. 지금 여기로 왔잖아, 그죠? 요거 이제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 여기거든. 잠재 산출량과 같아질 때까지 이 단기 총 공급이 상방 이동하게 된다. 실제 산출량에서 잠재 산출량 같아질 때까지 위로 이동한다. 여기 정답입니다. 다른 거는 다 틀린 말입니다. 2번만 옳죠. 자, 그 다음 7번에 이제 우리 그 무차별 곡선 이론의 기본적인 그 효용 극대점 찾아내는 조건을 물어본 겁니다. 7번은 아주 정통적인 기본적인 문제죠. 자, 7번에 소비자 A는 X제, Y제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으며 A의 무차별곡선 원점에 대한 볼록한 일반 행위입니다. 일반 균형을 물어봤죠.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예산선 외의 최적 소비점에서 X제의 함경이 2입니다, 지금. X제 가격은 3분의 1이고 Y 가격은 2분의 1. 가격비는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거든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자. 우리 여기 이제 무찰곡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찰곡선이 접해서 효용 극대가 이루어지려면 이 점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죠. 한계 대체율 MUY 분의 MUX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 PY분의 PX 이것이 같아지는 점입니다. 이게 이꼴되는 효용 극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비는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가격비는 이거 3분의 1이고요. 요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3분의 2가 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X제 한계용은 2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2죠. 2. 그러면 Y제 한계용이요. 3이면 이거 예산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잖아요. 그럼 이 한계용의 비율, 한계 대체율이 MUX가 2라고 했기 때문에 MUY가 만약에 3이면 딱 들어맞죠. 3이면 3분의 2, 3분의 2에서 요점입니다. 요점. 3이면. 그럼 3이 되는 거는, 니은 보세요, 니은. 니은의 Y의 한경이 3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가 효용 극대점입니다. 그러면 소비를 조절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예산선 위의 소비조합, 니은만 보세요. 예산선 위의 소비조합에서 Y의 한경이 3이라면 현재 시점이 효용 극대점이니까 소비를 조절할 요즘이다, 요즘. 그러니까 X제와 Y제 구매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이니까. 근데 여기 소비자에 있는 효용 극대를 위해 X를 줄이고 X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Y 소비량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틀리죠, 니은.
그럼 기억 디귿은 맞겠네요. 기억. 자, 기억 보세요. 예산선 위에 소비조합에서 Y 항균이 4. 자, Y의 항균이 4면은, 여기 4면은, 3이 아니라 4면은, 요거 4분의 2고, 이거는 3분의 2니까, 우변이 크잖아요. 이 우변이 큰 상태는, 요거 3 아니라 4면 4분의 2고, 3분의 2니까 우변이 크잖아요. 큰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한 개 더 무차별 껐을 때, 예산선에 더 기울게 큰 데는 여기입니다. 빨간 데, 여기. 빨간 데는 여기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효용 극대를 위해서는 X를 줄이고 Y를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죠? X를 줄이고 Y 소비량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 효용 극대를 위해서. 이거 맞고, 기억 맞고, 이제 디귿도 맞습니다. 디귿. 한계용이 2다. 이면은, 여기 2면은요, 2분의 2, 1이죠. 이거는 3분의 2죠. 오히려 좌변이 크죠. 이렇게. 여기에 한경, Y자 한경이 2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 3분의 2니까 좌변이 크죠. 그 좌변이 큰 상태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요 위에입니다. 여기가, 디귿 상황입니다. 디귿. 여기서는 효용 극대를 위해서는 Y를 줄이고 X를 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이 사람 효용 극대를 위해서는 X를 늘리고 Y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무차별곡선 일반 균형할 때 딱 이거 하잖아요. 요 A점은 효용 극대점으로서 이꼴, 노란 점은 좌변이 큰 상태, 요 하단의 빨간 점은 좌변이 적은 상태. 그래서 빨간 데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노란 데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효용 극대화에 접근한다. 이거 공부하죠.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계산 문제 나오네요. 계산 문제. (8번의) 계산 문제. 수요가 요리되어 있고요. P는 100-2분의 1Q가 되어 있고요. 공급은 40 플러스 4분의 1Q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 공급 함수 주고요. 정부가 공급자에게 생산량 단위당 30원의 그 보조금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총액과 보조금으로 인한 사중적 손실 발생하죠. 산 손실의 비율로 계산해야 비율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요런 이제 수요 공급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0원의 보조금 주면은 이 공급자한테 30원 보조금 주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30원만큼. 그래서 그 시장 균형은 여기고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고 가격은 내려가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 생산자가 최종 수치하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생산자 최종 수치 가격이 요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단위당 보조금 곱하기 총 거래량 이게 이제 이 사각형 면적이 전체 보조 총액입니다. 이게 보조액이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한 산손실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 경우에 산손실이 삼각형이죠. 산손실이 삼각형입니다. 여기 산손실인데 사중손실. 그래서 요거 사각형 면적, 요거 높이 이 사각형 면적 구할 때 높이는 단위당 30이잖아요. 그럼 총 거래량 요거 알아내버리면 보조금 이후에 이 거래량 알아내면 사각형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보조 총액하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 면적도 구하려면 요거 이제 원래 거래량 알아내면 요 높이도 여기서 면적 다 구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림상 보면 요렇다 말이죠. 그럼 빨리 이제 원래 거래량도 알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사중적 손실의 면적을 구하려니까 이 원래 거래량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를 원래 두 수요 공급을 연립해 봅니다. 뭐 암산 되겠죠. 여기로 넘기면 이게 4분의 2니까 4분의 3Q는 이렇게 빼면 60 원래 산출량 Q는 3분의 3 20 80개네 그죠? 자, 원래 산출량 80개 여기 80개 자 80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이후에 요 거래량 있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보조금 지급 이후의 거래량은 이제
보조금 지급 이후에 공급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보조금 지급 이후에 공급 방정식은 평행으로 보조금만큼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밑으로 평행으로.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 40이니까 P택스를 할까요? 보조금 지급 이후에 공급 방정식은 40에서 보조금만큼 빼주면 됩니다. y절편이 30만큼 내려가니까 y절편에다가 보조금만큼 이제 내려가면 되니까 플러스 4분의 1q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 지급 이후에 공급방식. 그럼 여기 또 수요하고 연립하면요. 연립하면은 역시 이제 4분의 3q는 요거 10이니까 저 100에다가 빼주면은 90이 되고요. q는 30, 120이 되죠. 그죠? 120.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보조금 총액은요. 보조 총액은 여기 30 곱하기 120이잖아요. 이 사각형 면적이 정부의 보조 총액입니다. 30원 곱하기 120 하면요. 3,600원에, 그죠? 2, 3은 6, 3,600원이면 사중적 손실의 면적은, 이 삼각형 면적은 요 30, 밑변 30, 높이가 요 40이죠? 높이 40 곱하기 2분의 1, 600이네, 그죠? 600. 그래서 6대 1이네, 그죠? 3,600 대 600이니까 6대 1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계산하면. 제가 설명드리면서 해서 시간 좀 걸리지만, 한 2분 걸리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요즘에는 1분 안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번을 보면은, 이제 또 요거 우리 보상수요와 보통수요 곡선 형태 물어봤습니다. 보상수요는 대체효과만이 고려된 수요고요. 보통수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전부 합한 전체 가계효과를 대변한 게 보통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하신 게 우리 이제 기본세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좀 끌게요, 그러지? 자, 요런 처음에 이런 예산선에서 여기서 이제 효용 극대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X를 이만큼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X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하락했다.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무차별 생태에서 어디든지 이제 균형이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로 갔다 없어요.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총, 가계고가입니다. 그 이제 가계고가는 진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20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그 대초과 이 그림상 대초과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 바뀐 예산선하고 평행하면서 원래 무차별하고 접하는 임의 예산선을 꺼봤을 때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꺼지면은 여기 점을 찍는데 여기 이제 A에서 B로 온 효과가 요 대초과죠. 싸진 거를 늘리고 비싸진 거는 줄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가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서 수요가 또 늘어나. 여기 소득효과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정상제의 경우에 정상제는 이제 대초과도 느리고 소득과도 같이 느리죠. 같은 방향 나가니까 이 정상제의 경우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정상제의 경우에 보통 수요 곡선은 여기 밑에다 이제 수요 곡선을 유도하면요. 자, 원래 X제 가격이 요 P0에서 여기서 수요하고 있다가 A점이 가격이 이만큼 내려갔다 합시다. P가 내려갔을 때 여기까지 수요를 내렸죠. C까지. 그래서 이런 수요 곡선이 요 이제 정상제의 보통 수요 곡선입니다. 정상제의 보통 수요 곡선이죠. 근데 이거 이제 대초가만이 고려된 수요 곡선. 여기 이제 보상수요인데요. 요 대초가만이 고려된 수요. 그러니까 A, B 효과만. 가격 하락에 따라서 대초가에서 늘어난 거 있잖아요. 요것만, 요 B죠. B까지. 요까지를 도출한 수요가 보상수요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보상수요. 대초가만이 고려된 수요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제 같은 경우는 보통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지만, 하얗게 생겼지만, 보상수요는 이렇게 노랗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펜지 아닌 열등제 있죠? 기펜지 아닌 열등제는 여기로 가잖아요. 대초가에서 갔다가, 최종 균형은 여기죠. 여기, C. 그래서, 대초가에서 이만큼 늘었다가 소득가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요. 결국은 물론 소비량이 늘어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소득가가 이렇게 실질 소득 증가의 수요가 떨어지는 게 여기 이제 이게 기편제 아닌 열등제입니다.
기편제 아닌 열등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수요 곡선이 여기잖아, C가 여기 나옴으로써 보통 수요는 이렇게 생깁니다. 보통 수요는. 이게 이제 기편 아닌 열등제의 보통 수요. 정상제의 보통 수요는 요거. 기편제 아닌 열등제의 보통 수요는 요거. 그 다음에 기편제는 수요 곡선, 점이 여기로 가버렸죠, C가. 대초가에서 이만큼 늘었지만 소도가에서 뭐 이까지 떨어져가지고, 소도가에서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결국 수요량이 원래보다 떨어져 있는 게 기편제죠. 그럼 기편제는 여기가 C니까 기편제 수요곡선은 여기죠. 이게 기편제의 보통 수요곡선입니다. 기편제의 보통 수요곡선.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요 하얀 거, 요 빨간 것들이 보통 수요곡선들이죠. 정상제의 보통 수요, 기편제 아닌 열등제의 보통 수요. 요 빨간 거는 기편제의 보통 수요곡선. 그러나 이 어떤 제하더라도 보상 수요는 요 노란 겁니다. 똑같죠. 그렇게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물어봤는데, 기억 맞나요? X제가 정상제라면, 그 정상제 요 같으면, 정상제라면 보통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보상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틀리죠? 정상제의 보통 수요는 요 놈이고, 보상 수요는 요 노란 거니까 이 보통 수요가 더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X제가 기편제가 아닌 열등제, 기편제가 아닌 열등 요거 있죠. 여기로 간 거. 기편제가 아닌 열등제라면 보통 수요 곡선 역시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고 보상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 천만에 보상은 또 여기입니다. 보통 수요 요거고 보상 수요 요겁니다. 다 우하향이에요. 그 다음에 D것은 맞겠네. 자, X제가 기편제가 아닌 열등제라면 보통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보상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맞죠? 이 기편제 아닌 열등제는 보통 요거고요. 보상 요거니까 보통 수요 곡선이 보상 수요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 D가 맞고, 리얼 X제가 기편제라면 보상 수요는 우하향, 이 노란 거고요. 보통 수요는 빨강, 우상향. 보통 수요는 우상향. 이거 맞죠? 리얼 맞습니다. 그래서 D가 리얼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번은 또 이제 필립스 곡선 물어봤네요. 이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우리 필립스 곡선하고 형태가 일치되는 게 이제 총공급 곡선의 형태죠. 총공급선의 형태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 필립스 곡선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총공급이 이동하면 또 필립스 곡선이 이동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는데, 그럼 지금 이 문제는 10번에 이제 단기 필립스가 수평이 됐잖아. 그럼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 수평이다. 필립스 곡선은 이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단기 필립스가 수평선이 됐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네. 단기 필립스가. 이렇게. 수평. 물론 이제 원래는 우하향하죠. 단기 필립스는. 근데 이 문제는 출제자가 수평선으로 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로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하고 맞닥뜨리는 게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 이제 국민소득이고 물가인데요. 단기 총공급이 또 수평선이 되겠죠. 단기 총공급이. 이렇게. 수평선. 그럼 우리 장기 필립스는 수직이잖아요. 장기 필립스는 수직이죠. 여기 자연 실업률 수준의 수직이죠. 장기 필립스.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총공급은 수직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AD가 갇혀 있다. 최초 균형이 여기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이거죠. 지금 최초 균형이. 자, 여기 A점죠. A점, A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장기 필립스, 장기 총공급, 단기 총공급, 단기 필립스 이렇게. 자, 그 밑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1. 확장 통화 정책을 사용했다. 자, 확장 통화 정책이 요거부터 먼저 봅니다. 확장 통화 정책 AD가 1로 가잖아요. 그럼 차츰 1로 갑니다. B. 여기서 A에서 1로 가죠. B. 이렇게. 1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이제 약간 확장되는 거죠. 소득이 이제 완전 고용 잠재 GDP 이제 자연심이 연결되어 있고 완전 고용 잠재 GDP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득이, 실제 소득이 나갔을 때는, 이건 이제 실제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실제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호황. 이쪽으로 가면 호황. 이건 오른쪽으로 가면 호황. 자, 확장 통화 정책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여기서 물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대로잖아. 물가 상승 그대로. 물가 수준 그대로잖아. 이 수평으로 가정했겠네. 원래는 이제 S가 인기되어 있는데, 필립스가 단기평이 원래 이리잖아. 그러면 이제 확장 재정하면 여기로 가니까, 이제 실업률 떨어질 때 이제 물가는 이제 지속해야 되는데, 여기 수평이니까 이제 물가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가 감소하면, 자, 총수요 감소는 반대죠. 여기로 가면, 총수요 감소하면 여기로 갑니다. C로 가죠. 소득 확 떨어집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죠. 이쪽으로. C. 실업률 확 늘어나 버리죠. 여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경기 불황이죠.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 이건 좌측. 이건 오른쪽. 불황입니다. 실업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맞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자연 실업률이 하락한다? 이거는 틀리네요. 여기에 총수요를 확대하든지, 긴축하든지, 가면 이렇게 움직이지. 이 파란선의 위치 자연 실업률이나, 그 다음에 이 파란선의 장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자연 실업률이 변하고, 자연 실업률이 떨어지든가 늘어나든가, 이 잠재 GDP가 늘어나든가 줄어들려면 이 장기 총공급이 이동해야 됩니다. 장기 총공급, 여기 장기 필립스가 이동해야 그게 움직이지. 지금 단기 필립스 곡선상으로, 단기 총공급 상으로 움직일 때는 파란 선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이나 잠재 GDP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이고, 그다음 4번에 금리 인상 정책으로, 금리 인상은 이제 확장 금융으로, 긴축 금융으로 금리 인상시킨다. 긴축 금융으로 금리 같은 거 인상시키면, 자, 긴축 금융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면 AD가 일로 가잖아. 그럼 여기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물가는 안 내려가죠. 소득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로 가죠. 일로. 실업만 늘어나지. 보통 우리가 이제 필립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긴축 정책하면 여기로 가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수평이니까 물가는 그대로고 실업만 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 상식으로 이제 긴축 정책을 펴도 인플레이션은 낮추기 어렵다. 물가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 수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가격이 경지다. 단기에는 어쨌든 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물가가 안 움직이니까 각종 가격 변수들이 경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직이다. 네. 그래서 5번도 맞고,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그 답은 3번, 10번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거시경제학에 이제 성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성수 계산 문제. 그렇게 어려운 성수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케인즈 단순 생산물 시장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그리고 성수 계산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11번에) 쭉 보고 이제 y는 CIG 플러스 NX, NX는 순수출인데요. 소비함수만 줬죠. 그게 소비함수 주니까 그 한계 소비량이 0.7이죠. y는 CIG 순수출 NX 이래놓고 소비함수를 이렇게 좀 100 기초소비 플러스 0.7 가처분 소득의 y 빼기 t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제로, 정부출 제로, 조세 100, 조세는 100이네요. 정액세 100원, 그리고 NX도 0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억, 니은, 뒷거리열 중, 옳은 것만 골라면, 보기에서, 총수요 증가 효과의 크기가 같은 정책 수단만을 골라야 했어요. 즉, 국민소득의 변화를 동일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뒷거리를 다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는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딱 보니까요, 기억하고 디귿은 똑같아요. 우리가 정부 지출을 60 늘리는 거나 수출이 60 늘어나는 거나 그 다음에 뭐 투자가 60 늘어나는 거나 성수가 다 똑같죠. 이게 수출입 성수는 그 수입 함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수출입 성수는요,
1-C 플러스 M, 여기 한계 수입 성향인데, 이게 수출입 성수인데요. 요거 안 나왔잖아. 한계 수입 성향이. 그럼 이거 없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이 모델에서는 그 투자 성수라든지, 정부 지출 성수라든지, 수출입 성수가 다 똑같다 보면 돼요. 이거 전부 다요. 1-C분의 1이잖아요. 1-C분의 1이죠. 이 C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원래 투자 성수나 정부 지출은 1-C분의 1이고, 이제 수출입 성수는 원래 이제, 그 수출입 성수는 이제 해외가 도입되기 때문에 수입 함수가 들어오고요. 소득에 비례하는 수입 함수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한계 수입 성향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 문제는 수입 함수가 안 나와 있잖아. 아예. 그럼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한계 수입 성향이 없잖아요. 우리 수입 함수는 이렇게 주죠, 보통. 임포트는 small m, y 이렇게 주잖아요. 소득에 비례하는 수입으로. 여기 한계 수입 성향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는 수출입 성수도 요거 없으니까 다 1-C분의 1이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고 디귿은 똑같아요. 이거 60늘이나 정부출 60늘이나 소득은 다 얼마가 증가되는 거 볼까요? 여기 한계 소득이 0.7이니까 1-0.7분의 1 곱하기 정부 지출이나 수출이나 엑스포트나 60을 늘리면요. 여기 0.3분의 1이니까 0.3분의 1이니까 여기 60 곱하면 60이 되죠. 그래서 국민소득은 날리고 200이 증가됩니다. 그죠? 국민소득 변화는 200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총수요 변화, 국민소득 변화가 200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고 답은 2번 아닙니까? 기억하고 디귿 똑같기 때문에 우리 성수 많이 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같고 뭐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원래는 우리가 이게 투자 성수 1-C분의 1, 정부출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같죠. 무조건 같고요. 근데 이제 수출입 성수가 이제 수입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소득에 비례하는 수입 함수를 줄 때는 이 수출입 성수가 1-C 플러스 M분의 1입니다. 한계 수입 성향이 들어오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수입 함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출입 성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출을 60늘이나 정부출 60늘이나 이 성수를 곱하면 국민소득이 200이 같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똑같고요. 그럼 니은은 이제 세금을 원래 100원이잖아요. 세금이 원래 100원인데 10원으로 가면 세금을 90 감면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 감면하면은 총수가 증가되는데, 그래서 조세성수는요, 1-C분의 마이너스 C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조세를 90 감면했잖아, 우리가. 조세 90 감면. 90을 감면. 그럼 마이너스 돼가 소득이 증가되는데, 조세를, 텍스를 90 감면했으니까, 그러면, 요 계산하면요, 국민소득이 얼마 증가되죠? 210이 증가됩니다. 210. 자, 계산하면 0.3분의 요거 곱하면은 9763이잖아요. 그죠? 0.3분의 63. 그러니까 63이고 9763, 0.3분의 63이면 공떼고요. 이 3이 6, 네. 210이 증가됩니다. 210이 증가, 요 200 증가되는 거 틀리잖아요. 그리고 리얼은 성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비 촉진 정책으로 한계 소비 성향이 0.9로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계산하는, 그거는 성수가 아니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이제 0.7이었는데, 여기 원래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잖아. 여기 0.9로 올라갔단 말이야. 0.9로 올라가면 이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는 건데, 그거는 이 공식에 의해서 요 공식에 넣어가면 우리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먼저, 이제 이게 한계소득이 0.7일 때 원래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한번 해볼까요? Y는, 이 공식에 넣으면은 국민소득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C, 그대로 넣읍시다. C, 100 플러스 0.7, 가로 이거 Y 빼기 조세가 100원이니까 100원.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0이죠. I 0, G 0, NX 다 0이죠. 여기서 이제 Y 구하면 됩니다. 그럼 0.7Y니까 이거 넘기면 0.35Y는 이거 100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70이죠. 마이너스 70이니까 100 마이너스 70은 30이죠.
그러면 현재 균형 국민소득이 100이죠. 100. 100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한계소비세가 0.9로 바뀌면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0.9로 바뀌면. 한계소비세 0.9로 똑같이 합니다. Y는 C 100, 0.9, Y 빼기 조세, 플러스 0, 플러스 0, 0 이렇게. 그리고 Y 구하면 얼마인가 보시죠. 0.9Y, 1Y 빼면, 여기서 빼면 0.1Y는 여기 10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90이죠. 마이너스 90이니까 요 10이네. 그래도 Y는 100이네. 그러니까, 이건 한계소비세량은 0.7에서 0.9로 바뀌어도 소득은 100원에서 100원입니다. 소득 변화는 없습니다. 소득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럼 정리해드리면, 기억하고 디귿은 국민소득 변화가 200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 니은은 세금 감면은 국민소득이 212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한계소비세 0.7에서 0.9로 올라가 봐도 국민소득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는 이제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요. 자, 12번 문제가, 우리 과점이론 중, 예를 뭐, 우리 굴철 수요곡선 이론 뭐 등등 많잖아요. 그죠? 진입저지 가격 이론, 뭐 관리가격 이론, 뭐 경합시장 이론 되게 많은데, 그 과점 이론 중에 이제 초창기 나온 복점 이론이야. 기업 두 개인 이론, 복점 이론의 중에 하나인 베르트랑 모델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베르트랑 모델.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 과점 이론 과점은 잘 안 나온다, 시험에. 그죠? 잘 안 나오고요. 과점 이론은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새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경제학의 추세이기 때문에, 과점 이론 중에 복점 모델의 계산 문제가 그나마 간혹 출제가 됩니다. 제가 말한 간혹은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입니다. 간혹이라는 것은. 네. 간혹, 그럼 5년이라고 합시다. 5년 만에 한 번 나올 정도입니다. 이 과점 이론 중에 기업 두 개가 있는 복점 이론의 계산 문제. 그것도 개념 문제도 안 물어봐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5년 만에 한 번 나옵니다. 5년 만에. 그래도 그 중에 이제 베르트랑 모델이 매년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복점 이론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복점 이론은 계산 문제로 낼 수 있는 복점 이론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절대로 개념 문제는 안 나오고요. 계산 문제로만 출제될 가능성은 그래도 간혹 있는데, 우리 12번처럼 과점 이론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복점 모델, 기업 두 개인 복점 이론. 여기에 보면은 뭐 베르트랑도 있고요. 베르트랑 모형은 이제 가격 경쟁 모형입니다. 가격 경쟁 모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여기서 약간 변형된 가격 선도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슈타겔버그 모형도 있어요. 이 슈타겔버그 모형은 수량 선도 모형이고, 그 다음 이제, 냄새 나는 꾸르노 모형이네요. 꾸르노 모델. 꾸르노 모형의, 이거는 이제 수량 경쟁 모델이거든요. 수량 경쟁 모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점 이론들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론은 다 요새 경제학 원론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출제자들이 이제 계산 문제를 굳이 자꾸 내려고 보니까 낼 거 없으니까 또 머리 짜매고 다른 거 뭐 응용해서 내기보다는 여기 이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간혹입니다. 5년 만에 한 번입니다. 5년 만에 한 번. 근데 그 중에도 여러 가지 객관식 경제학 시험에서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도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온 게 이 모형이에요, 여러분. 꾸르노 모델.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올해 국회직 이 시험에서는 12번에 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두 개가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5년 만에 한 번 나온다 합시다, 계산 문제.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뭐 10년에 한 번.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고.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요. 요거 그냥 결과적으로, 그나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학원 커리큘럼 7월 달에 제가 수십 계산 문제 총정리 특강을 하잖아요.
7월 달에. 그때 이제 이론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산 문제 총정리할 때 이제 요 복점 이론 중에 요것이 그래도 계산 문제로서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쿠르노 모형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건데, 뭐 이런 거는요, 계산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마시고, 그러나 제가 이 답을 알려드리면, 여기 만약에 경쟁 모형, 가격 경쟁하여 순수하게, 가격 경쟁하여 이 두 개 기업이, 행동한다면, 완전 경쟁과 산출량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격 경쟁하여 동시에 결정한 내시균형은 각 기업들의 가격은 4원, 판매량도 4개씩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 총수입이 4416, 총수입은 16원, 요 기업도 총수입은 16. 물론 시장 총거래량은 8개겠죠. 시장 총거래량은 8개고요. 각 기업들 4개씩 판매되고요. 가격도 똑같아요. 4원 해서 각 기업들 총수입이 16원으로 이윤도 16원입니다. 이윤도 16원. 예, 비용은 제로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격 선도 모형을 하면요. 이 둘 중에 누가 가격을 먼저 선도하고 결정하고 그걸 결과적으로 따르고 나머지 기업이 추종하여 그 가격은 이미 인정하고 그 기업이 또 판매량을 결정하면 판매량을 팔면은 그 나머지 수요량에 대해서 자기가 가격 결정하고 하는 추종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선도 기업의 가격을 이제 P1이라고 하면 P1은 6이고요. 판매량은 3개가 되겠고요. 추종 기업은 가격이 5원이고 판매량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달라지죠. 그럼 이제 선도 기업의 가격은 6원이고 판매량 3개니까 총수입과 이윤은 6, 3, 18원이고요. 이 추종 기업의 가격과 총수입의 이윤은 25원이 되겠습니다. 5,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답만 어차피 답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답을 적어 드리는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어차피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4번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맞고요. 4번만 구하면 7개. 두 기업이 순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에서는 선도자의 이윤이 추종자의 이윤보다 더 크다. 틀렸습니다. 선도자의 총수입과 이윤은 18회고 6, 3, 18회이고요. 이 추종자가 더 커요. 5, 25입니다. 5, 25. 수입과 이윤은 25이고요. 그래서 4번만 틀리고 1, 2, 3, 5번은 다 맞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우리 수식계 특강할 때 쿠르노 모형 정도만 계산 문제로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식계산 특강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 구축호가 물어봤네요. 구축호가. 이 구축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우리 구축은 이제 ISLM 모델에서 구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ADS 모형까지 넘어가도 또 구축이 있고, 그렇죠. 구축호가는 여하튼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Y 증가를 다시 되떨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구축이 크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제 고준파 쪽이고요. 구축은 적게 발생한다는 쪽이 이제 케인즈파 쪽이라는 걸 공부했단 말이죠. 자, 그럼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구축호가. 기업 확장적 재정 지출 정책이 경기 부양에 실효성이 있을 때 발견되는 현상이며 구축효과가 크면 경기 부양 효과도 틀리죠. 구축은 말 그대로 경기 부양, 즉 국민소득 증대 효과를 상쇄시킨 효과로서 구축효과 크면 경기 부양 효과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투자 이자율 탓이 클수록 구축효과의 크기는 증가. 이거 맞죠? 우리 ISLM 모델에서 투자 이자율 탓이 크면 아이스가 수평적이 됩니다. 그럼 아이스가 수평적이 되면 재정적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건 구축이 크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ISLM 모델에서 그 아이스 귤기 요인과 LM 귤기 요인 따지고요. 재정의 효과 있나 금융 효과 있나 따지고요. 구축이 크냐 적으냐. 어쨌든 구축 효과는 재정 정책 효과를 상쇄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같이 결부시켜서 우리 그림 6개로 그려가지고 종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니은 같은 경우에 이제 19, 13번의 니은을 보면은
투자가 이제 아이슬램에서 투자가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크면은 아이스가 이렇게 수평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LM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소득이다. 그럼 이래서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아이스를 이렇게 보냈다. 그럼 이제 아이스만 보면 소득이 이만큼 나가는데요. 구축효과를 LM을 동시에 고려한 구축효과는 이만큼 발생하죠. 그래서 구축이 크게 발생하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스가 수직적이면 구축효과는 적게 발생하죠. 아이스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있으면 LM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최초 균형이다. 그래서 정부치를 내려가지고 아이스를 이렇게 보냈다. 아이스만 보면 소득이 이만큼 경기부양되는데 LM을 고려한 구축과를 따지면 구축과가 이만큼 발생합니다. 원래 구축이 적죠. 그래서 재정직의 효과가 이게 구축인데 구축이 적고 재정직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죠. 이런 거 뭐 이것만 구축과 내용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니은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으로 아이스 곡선 기울기를 가지고 구축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 맞는 말입니다. 니은. 아이스가 수평적일수록 재정직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거는 구축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럼 디귿 고전학파는요 우리 대부자금시장실에서요 재정지출이 100% 구축이 되죠. 그래서 재정지출 확대가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발생하는 현상.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구축이죠.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돼 가지고 완벽한 100%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된 거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요 놈이 틀렸어요. 재정지출 확대가 일어나면은 그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퇴되면서 완벽한 구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고전학파는 생산물 시장, 즉 대부자금에서 이자율이 결정되죠. 그래서 뭐 정부치를 내려나면요 100% 구축이 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요거 우리 대부자금 시장설 이자율, 여기 대부자금 수요인 총 투자선, 대부자금 공급인 총 저축선인데 여기 이제 T-G가 있잖아요. 이 정부 저축, 민간 저축인데요. 이 대부자금 수요와 대부자금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생산물 시장 균형이고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정부 요 고전파의 대부자금 시장이요 생산물 시장입니다. 만약 정부 지출이 100증가 되면요 이게 100증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 저축이 100 감소해가 그러면 이 정부 저축이 100 감소해서 여기 100만큼 나가면 돼요. 정부 지출 100 증가로 그래서 정부 지출 100 증가로 대부자금 공급 곡선이 이렇게 100만큼 좌측 이동하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100 늘어난 건 맞아요. 총 수요, 정부 지출 수요가 100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투자 수요가 이렇게 이 선을 따라 투자 수요가 대부자금 투자 수요가 이렇게 선을 따라서 50 여기 50이라고 투자 수요가 50이 감퇴돼 버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자율 오르니까 저축이 50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저축이 50이 늘어나 버리니까 소비가 50 수요가 감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부출 100 증가된 이 수요 증가를 정부출 수요 100 증가를 이자율 올라감으로써 투자 수요 50 감소, 소비 수요 50 감소로서 완벽한 구축이 되어버립니다. 100% 구축돼가지고, 전혀, 재정주책은 국민 이자율만 이렇게 올려버리지, 총 수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00% 구축돼가지고, 국민 소득에나, 이런데 아무런 영향, 물가에나 이런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디귿이 말이 틀리세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100% 감소시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구축효과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약간 까다로운데, 그죠? 하여튼 13번의 정답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옳게 설명한 거는 2번입니다. 니은만 옳습니다. 자, 14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이제 마스크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전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장기 균형에서 코로나 종식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 이건 이제 출제자가 좀 충격이죠. 마스크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을 물어봤고요. 또 지금 현재 장기 균형인데
자, 충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장기에 또 새로운 균형은 어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문제는 제가 볼 때, 뭐,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요 출제자가 문제를 미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의제기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답 없다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그 14번 풀면 지금 완전 경쟁 마스크 시장이고요. 마스크 시장이고, 이제, 지금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완전 경쟁은 이제 개별 기업이 있고, 시장 전체가 있죠, 이렇게. 마스크 시장 전체, 오른쪽에 시장 전체. 그게 마스크 하나의 대표 개별 기업.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고, 마스크에 대한 시장 공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시장 균형이고, 개별 기업은 이제 진입 탈퇴의 장기 균형에서 이제 LAC의 최저점에서,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서 균형이 들어가죠. 스몰 Q제로, 가격 P제로, 대문자 거래제 Q제로, 시장 총 거래량이고요. 거기 참여하는 대표 개별 기업의 거래량이고, 가격은 P제로 이렇게 장기 균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최초 장기 균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가 준 충격이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여기 마스크 시장입니다.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니까 충격이 이거거든요. 이제 외부 충격이 들어온 거예요. 마스크 수요의 감소. 그럼 여기 균형 여기로 가죠. 일단 단기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운되면 모든 것들이 손실됩니다. 장기 균형은 원래 이제 손익분기에 있는 거죠. 이따가 이제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모든 마스크 기업들이 이제 적자를 냅니다. 그럼 기업들이 탈퇴하겠죠. 탈퇴하면은 요놈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기업들이 이제 서로 탈퇴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탈퇴하면서 이제 시장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 최종 균형은 여기죠. 이제 다시 기업들이 탈퇴를 시작하면서 시장 공급이 좌측 이동하면서 최종 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가지고 최종 균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원래 다시 돌아왔고요. 기업들이 탈퇴해가지고 다시 이제 마스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가격은 원래로 돌아왔는데 시장 총 거래량은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답은 1번이잖아요. 마스크 가격은 단기적으로 내려갔다가 기업이 탈퇴하면서 마스크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다시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불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1번입니다.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마스크 생산 기업들의 이윤 유지. 여기서는 이제 이윤이 제로였다가, 물론 이제 이 단기 충격 들어왔을 때는 여기로 갔을 때는 손실 납니다. 손실 났다가 다시 이제 기업들 탈퇴 가격을 올리니까 다시 이윤이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윤이 제로에서 제로로 유지, 마스크 생산 기업들의 이윤 유지 맞고, 마스크 생산 기업 수의 감소, 탈퇴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마스크 시장의 공급 감소. 다 가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고, 기업들이 탈퇴가 있고, 시장 공급 감소. 이렇게 빨간 게 나와요. 그리고 5번에 마스크 생산 기업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감소. 왜냐하면, 마스크 기업들이 탈퇴하고 문을 닫게 됨으로써 또 마스크 생산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마스크 기업들의 생산 요소가 노동이랍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옛날보다 마스크를 많이 안 만드니까 마스크에 대한 마스크 기업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물론 1번으로 찍을 수 있는 요거 이의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스크 수요가 떨어지가 이제 기업들이 손이 나니까 탈퇴를 할 때 기업 탈퇴하면 이거 왼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단서가 깔려야 돼요. 원래 균형 가격으로 돌아오려면요. 기존 기업들의 비용이 불변 산업이라는 가정을 깔아줘야 됩니다. 이 시장에 어떤 충격이 들어와도 비용 불변 산업이다. 마스크 산업은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가정이 깔려줘야 이 비용이 안 움직이고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없어야 여기 들어갔을 때 충격이 원래 가격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되면 이제 손실이 없어지고 이윤이 제로가 되니까 이 원래 가격 수준까지 탈퇴를 하거든요. 만약에 기업들이 탈퇴를 하는데 이 기존 기업들이 비용이 다운된다 합시다. 그 비용이 다운되면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비용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탈퇴되고요. 가격이 원래보다 내려간 상태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단서가 없다면은 이 마스크 장기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 보기 1번처럼 마스크 가격의 하락, 뭐 불변이다, 뭐 이런 걸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출제 미스를 한 겁니다. 여기 단서조항이 달렸으면 참 좋아요. 이 산업, 마스크 산업은 비용 불변 산업이다. 비용 불변 산업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줬으면 뭐 명백히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의제기 가능한 문제입니다. 왜? 마스크 가격 모른다? 알 수 없다. 탈퇴할 때 기업들이 비용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여기까지 탈퇴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탈퇴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고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비용 최정 산업이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 이 마스크의 장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꼭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럼 거기다가 마스크 시장은 비용 불변 산업이다라는 단서를 달아주면 확실히 1번이 틀린 말로 답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14개 풀었는데요. 나머지 11문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습니다.